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서 외교적 도전인 쌍둥이 국가는 이란과 북한이라는데 모든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극우 보수의 대표격인 패트릭 뷰캐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는 게 재선되는 길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북한은 결국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군축회담을 원한다는 말이 공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사활을 건 심정으로 지켜봅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한 히스패닉계 예비선거 후보였던 후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지난해 4분기에 다른 후보보다 훨씬 많은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금 모금 액수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매사추세츠주가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해 첫 장인 오늘 주식시장은 올타임 하이 기록으로 시작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가택연금 중이던 전 닛산 회장이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한 스토리가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입니다. 돈 많은 범죄 혐의자가 커다란 악기 케이스에 숨어 탈출한 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오늘의 미국을 포함해서 라디오 서울 방송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새해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지난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지난 4분기라고 해봐야 이틀 전이에요. 끝날 때가. 그때 민주당의 선거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정치 상황으로 돌아가서 탑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북한을 포함한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아주 극좌라든가 아니면 지극한 극우라든가 그런 그룹에서 대표적인 사람의 주장 같은 것을 그다지 많이 전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극자가 붙기 때문에요. 익스트림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패트릭 뷰캐넌이라는 사람의 칼럼을 읽으면 가끔 시원하기도 하고 또 명료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레이건을 포함해서 그 전에 리처드 닉슨이라든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자문 역할, 중요한 공화당에서 내세우는 사람의 자문을 했고 사실은 본인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 뷰캐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끌어내릴 것인가 내지는 드레일, 질질 끌고 갈 것인가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더군요. 사실은 어떠한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터프한데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터프하다. 요기베라가 한 얘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미국적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이 패트릭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9년에도 좋았고 2020년에도 좋았고 주식시장도 좋을 것이고 제조업도 돌아오고 있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이코노미스트와 조금 같지가 않아요. 물론 경제 성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대단할 정도의 성장은 아니라는, 그러나 그것이 경제가 성장은 성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는 없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77세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만약 아니라고 할 때 지금 가장 앞에 딱 나온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이든 후보보다도 나이가 더 많고 이 패트릭 뷰캐넌의 지적입니다. 78세인 사회주의자 얼마 전에 심장질환까지 앓았다. 아니면 동성애자인 동성결혼을 한 37살에 며칠 있으면 38살 됩니다. 1월 8일이 생일로 알고 있는데요. 핏 브리저지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어차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라고 해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온다. 그 외부의 외교 정책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 나라를 지적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의 그 국가안보보좌팀과는 달리 선거 지난번 공약도 그랬고요. 한 14,000명 정도 되는 미군을 전부 선거 투표가 치러지기 전에 그곳에서 철군을 시키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나는 그 미군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또 다른 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할 때는 지난번에 시리아에서 잠깐 그 철군했었을 때처럼 터키가 들어간다던가 어디에선가 힘이 빠지면 미국의 힘이 빠지면 그 힘을 채우는 곳이 있죠. 이 시리아는 뭐 러시아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리반이 힘이 세져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란이야 뭐 좀 뒤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북한은 늦어진 선물 배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한다는 것만으로 뭔가가 억제가 될 것인가? 물론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힘든 결정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피해야 된다. 이란과도 그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에 그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52년까지였었죠. 53년, 52년. 그때 뉴햄프셔에서 이제 예비선거 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전쟁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해리 트루먼이 여기서 이 정치적인 나의 그 어떤 도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멈춰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린든 B 존슨의 경우도 뭐 베트남 전쟁,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반전의 깃발을 든 이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요. 바비 케네디가 이제 그 사이에 확 차고 들어갔었던, 물론 바비 케네디가 로스앤젤레스 바로 저희 회사 코앞에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하이스쿨이죠. 그 엠베서더 호텔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암살됐긴 했지만 그런 전쟁을 미국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뭐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이란과의 그 인질 사태 때문에 지금 이란과 충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데 이란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란과의 인질 결국은 밖에서의 문제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이 전쟁을 피해야지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네그르폰테 전 유엔 대사이기도 했고 뭐 필리핀부터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그 대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뭐 지역도 좀 방만해요. 멕시코 대사를 했는가 하면 이라크 대사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이라크라든가 이 북한 문제가 굉장한 그 외교적인 테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은 전쟁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북한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과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 브로먼스를 강조하는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CNN의 오늘 아침 그 모닝 뉴스 앵커가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에서부터 존중받는 나라가 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되고 있는가라고 이 전 유엔 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tried bromance diplomacy with Kim in North Korea, and he's tried maximum pressure with Iran. You have Iran surrounding the U.S. Embassy, attacking the U.S. Embassy in Iraq. You have Kim threatening to restart nuclear weapons testing. 네, 이 김정은은 다시 이 전략적인 무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핵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을 미국이 결국은 이란이 지지를 하는 헤즈볼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그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존중받고 있는 것인가 세계에서라고 물어봤을 때 존 네그로폰테의 답변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그의 의성어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I just wonder, President Trump has said the world respects America again. Do these countries look like they are respecting America here? Respecting President Trump or testing him? Welcome to 2020. I mean, I think you're talking about two of the significant challenges that we're going to confront this coming year. I hope it can be managed. And not allowed to spill He over. could be managed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존중받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는 웃음을 그냥 흘리고 말았고, Welcome to 2020. 예, 지켜보자. 지금 제가 이 사람이 한 말이 신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통하게 딱 들어맞는 말은 없다. 이 북한에 관한 예측에 있어서도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모호한 답변이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의 모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똑같은 이슈니까요.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끌어안는 이게 별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해의 쌍둥이적인 도전이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표현입니다. 북한과는 잘 지내고 이란을 고립시킨다. 두 개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란은 왜 절대 핵을 가지면 안 되고 북한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점점 핵을 더 많이 갖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과는 투머치 협상 쪽으로 가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는 투머치 압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데이빗 생어라는 아주 뉴욕타임스에서 유명하고 국제문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경우는 이 이란과 북한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패권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국가잖아요. 며칠 전에 이란이 그 오만만에서 걸프 오브 오만에서 중국,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 군사훈련이 군사적으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에 보여주는 게 있죠. 미국이 계속 이란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고립시키지만 이란의 경우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른 힘있는 세계의 그 핵국가와 함께 어떤 그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을 이란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이란의 그 바이스 어드미럴이면은 해군 중장인가요? 중장이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시설도 그 이란이 공격을 하고 미국의 드론조차도 추락을 시키고 그리고 드론이 추락됐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하고 공습해 하고 명령 내렸다가 공습하기 10분 전에 오히려 미국은 취소시킨 이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은 이제 다 상황 판단을 하고 코스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나라가 미국의 콧방귀 정도를 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그 마이크 폼페오의 얘기도 전략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이다.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북한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양은 지금 많은 이제 그 핵무기를요, 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점점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해결됐어라고 허풍을 떠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내부에서도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과 내부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열된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분열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국방부에서는 반대라도 했잖아요. 그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긴 했지만,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도발을 하는가, 그것을 가만히 손 놓고 뭐 속수무책인 채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아마 뉴욕타임스는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테스트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은데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터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핵화할 뜻이 없다. 마지막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비핵화할 뜻이 없고, 그 무기 감축, 이게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해왔었던 거죠. 핵무기 감축, 갖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해주면서, 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기 감축, 서로 뭐 이런 얘기. 이것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만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김정일과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그토록 원했었던 거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김일성 일가는 그 일가의 그 번영과 일가의 권력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 북한 주민의 안전과 생존과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게 바로 군축 회담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지 못했었던 것을 핵무기에 세련된 재진입까지 완성을 해서 이제 그 김정은이 미국에 그것을 보여주고 군축 회담을 미국과 단단히 한다는, 이것을 그 지금 뉴욕타임스는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그 뉴욕타임스 기고문 특별하게 별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그 단어라고 할까요? 말의 표현 같은 것이 좀 잘 와닿아서 한국에서 많이 인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죽음의 댄스를 다시 시작한다, 김정은이 미국과, 이런 표현이요. 니콜라스 그 에버스텟 아주 보수적인 싱크탱크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죠. 크리스마스 독한 선물도 없었고 아주 광폭한 신년사도 걸렀다. 그러나 폴스 알람은 끝났고 북한 사태는, 핵 사태는 다시 과거의 심각한 상태로, 그러나 뭐 대화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요. 누가 못합니까? 새로운 노마를 만드는 듯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불을 지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할 일이 없는 듯. 그리고 북한은 나만 미국과 대화하겠다. 그렇게 아주 기꺼이 대화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미국 하는 거 봐서 12월 달에 했던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뭐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대화는 핵협상은 아니야. 뭐 이런 것이요. 해서 평양은 절대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그 비핵화라는 것은 언제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군하고, 그리고 그 미국과의 한국, 남한과의 방위 조약 같은 것도 다시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려면 지금 행동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 없어요.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라. 2포인트 제로로 더 강화하고, 데이비드 맥스웰 그 민주주의 국방재단이라는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의 그 전문가가 얘기한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러도 더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인권도 얘기를 하기 시작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미국의 대선 가도에, 미국의 앞으로의 그 정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결국은 그 국가별로도 이슈별로도 북한이 돼버렸다 하는 것.
전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2020년 이제 미국의 중요한 방향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또 저희 라디오 서울 아침 뉴스에서도 들으셨지만 새해가 되면은 늘 단골 뉴스가 무엇이 바뀌나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내용을 좀 새롭게 봤습니다. 매사추세츠 하면은 진보적인 곳이죠. 진보적인 곳인데 왜 이 진보적인 곳에서 그 낙태에 대해서 다른 그 보수적인 주만큼이나 보수적이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풀어헤칠 수도 있다고 하고 그것을 풀어헤치는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이 82살이거든요. 낙태에 관한 이슈에서 잠시 뒤에 뭐 이 같은 변화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많은 주가요. 한 25개 주 정도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때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는요. 엄마 아빠 허락 다 있어야지 되고 어떤 주는 한 부모의 허락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는 또 그 적어도 부모와 의논은 해야지 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개 주는 이래저래 그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주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정말로 그 진보적인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그 주보다도 먼저 1970년도에 이 같은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매사추세츠예요. 카톨릭이 많이 살잖아요. 뭐 전에 그 존 F 케네디 뭐 집안이 그쪽에서 살았었던 그런 때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해리스 챈들러라는 주 상원 의원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 상원 의원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82살인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낙태를 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5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이제 아는 그 가족의 그 친구 에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뭐 그런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서 이것을 도저히 그 가족 이리저리 연결된 문제도 있고 해서 부모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에게 말하기 힘드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나는 그 낙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 판사 앞에 갔습니다. 모르는 판사였어요. 남자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그 오피스에서 이 소녀를 만나서 그날 어떻게 됐느냐, 심정이 어땠느냐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학교 생활은 어때? 뭐 스포츠 팀에서 그 어떤 스포츠 같은 것은 하고 있어? 성적은?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 소녀는 그 판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그 판사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정말로 아마 그 15살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미팅 가운데 하나의 미팅이었겠죠. 일어서려고 하는데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음부터는 성관계할 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한마디 딱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에서 미성년자가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고 학교 못 다니고 이러는 어린이들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 아이 데리고 학교 교실에 가서 공부도 다 하고 그런 그 어린 어머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게 더 쉽고 많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이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여성이에요. 여성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러한 것을 발의를 했고 해서 maybe 어쩌면 그 주지사가 또 매사추세츠가 지금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라서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주지사가 서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주지사의 성향을 보면은 공화당이긴 하지만 낙태에는 좀 너그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25개 주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매사추세츠가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빠져나오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요, 부모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 카테고리가 쭉 있는데, 어린이들의 어린이라고 해서 죄송하네요. 요즘 12살만 돼도 얼마나 사려가 깊던지요. 얘기를 해보면 배운다니까는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만 이 5가지 카테고리에 다 흰색 표고요. 어떤 주는 굉장히 강력하게 4가지가, 텍사스가 그렇군요. 텍사스가 보면은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허락해야 되고, 그게 또 메디컬 이머전시 때만 되고, 아주 폭력으로 임신했을 때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미국을 대표하는 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가 먼저입니까? 자본주의가 먼저입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같은 순위입니까?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것 같지만 어떤 주는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것이 있는 거죠. 어느 주에 사느냐, 어느 도시에 사느냐, 주 가운데서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어디 저기 프레즈노에 보수적인 데 간다던가, 그러면은 또 어림없는 일이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수인종이 누릴 수 있는 것 많이 못 누리죠. 그리고는 오늘 사실은 더 중요한 뉴스는 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훌리안 카스트로가 오바마 시대에 텍사스 출신으로 쌍둥이잖아요. 2사람 형, 동생 전부 정치를 하고 있는데, 했고 하는데,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었는데, 요즘에 통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이 지지가 낮아서 돈도 많이 안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는데도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오늘 지금은 4시간이 아닌 것 같네요 하면서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일한 라티노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후보가 카밀라 해리스가 나가고 코리 부커도 지금 신통치 않고요. 그리고 앤드류 양이 후보가 될 리는 없지 않겠어요? 이 사람 점점 주목을 받고 있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라티노 후보였다는 것 때문에 조금 주목이 되고요. 그렇지만 카밀라 해리스 후보처럼 누군가가 그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야 어차피 민주당에게 투표를 주니까 그 점으로서는 대단하지 않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여성을 의식을 해야지 되는 그런 후보일 경우, 그리고 이제 훌리안 카스트로의 경우는 텍사스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4분기에 3,450만 달러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원래요, 1월 31일까지는 4분기에 선거기금 얼마 모았는지 발표 안 해도 되거든요. 미리 하는 건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이 마음이 가는 곳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보고 그쪽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돈 주시오 하는 그런 선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제 180만 명 이상이 기부를 했고 평균 18달러 53센트 12월 달에만 1,800만 달러를 모은 겁니다. 폴리티코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기류도 흐르고 있다라는 건데 2019년도에 총 거의 1억 달러 모았습니다. 9,600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래 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못 미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현직 프리미엄이 있지만 1억 5천만 달러 정도는 1년 내내 모았고 4분기에도 4,600만 달러니까 버니 샌더스의 3,450만 달러보다 많고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다음으로 누군가요? 핏 부리저지가 2,470만 달러. 그 다음이 앤드류 양하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비슷하네요. 엘리자베스 워렌은 적어도 2천만 달러는 모으려고 했는데 1,600만 달러밖에 못 모았고 1,700만 달러, 앤드류 양이 1,650만 달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이 모은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는 지금 15명, 아니죠. 제가 이 기사를 먼저 작성을 했고 그 뒤에
후안 카스트로였으니까 이제 14명입니다. 14명이기 때문에 2월 3일에 아이오와에서 코커스가 열리고 나면 이거 이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 후보는 가능성이 있네 하면서 가능성 있는 후보 쪽으로 돈이 많이 모이고 가능성 없는 후보에게는 돈이 지금 많이 거의 빠져나가게 되죠. 그게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후보 그리고 돈이 얼만큼 모이네 하는 것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러너가 누군지 모르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버니 샌더스처럼 작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큰 돈 팍팍 기부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돈을 정말로 아끼고 쓸 때 쓰기 때문에 돈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이런 예비선거가 좀 치러진 다음부터 확실해질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지원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 뭐 주식시장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전기자동차가 일반인 소비자들에게 그냥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의미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세계의 추세니까요. 친환경. 그런데 이게 이제 정책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 맞기는 맞네요. 저희 한국 TV를 통해서도 라디오 서울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데 꼭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한국 TV 셋탑박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텍사스주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또 처음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복이라도 입고 인사를 드려야지 되는데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요. 지금 187.92포인트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63.86포인트 오름세, S&P 500도 당연히 10.85포인트 플러스. 오늘 새로운 출발이 2019년도에도 올타임 하이 기록을 세웠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니까 3대 지수 전부 올타임 하이 기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대에 오픈을 했는데요. 해서 햇빛 받으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로스앤젤레스 오늘 오랜만에 비도 내리지 않고 있고요. 지난해에 S&P 500 지수가 거의 28.9% 올랐고 다우 지수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29.6%인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S&P 500가 그때는 2008년도에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난해에 28.9%의 대단한 수치입니다. 다우도 22.4%, 나스닥은 35%. 테슬라도 지금 주식값 오르고 있던데요. 1몇 % 오르고 있던데 지금 전기자동차요. 이 전기자동차가 지난해에 좀 안 팔렸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게 많은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친환경 정책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보조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는요 재선되면 어떡하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전기자동차 사시는 분들 한 4년 전보다 지금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전히 보조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 또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현 대통령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친환경 문제에 관한 이산화탄소 규제 같은 것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세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이 넘쳐난대요. 저는 모델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북미에서 올해 104종류, 지난해 4분기까지 79종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습니까? 한 20종류 이 정도 안에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올해 보면은 테슬라 모델 Y가 있죠. 포드 머스탱
그 맥2가 있고 또 뭐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델도 많고, 유럽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165종류라고 하는데 지난해에 119종류가 있었는데요. 중국도 모델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판매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때문에 좀 슬로우해졌다고는 하는데, 민주당은 꼭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전부 친환경 정책을 쓰니까 전기 자동차를 환영을 하고 있죠.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받쳐주지 않으니까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제너럴 모터스도 요즘에 그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공장들 다 문 닫고 했었을 때 그 전에 한국에서 그것을 읽었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인기 없는 모델을 한국에서 많이 만들고 했었기 때문에요. 해서 트럼프 시대에는 지난해 이미 그 생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딱 그 모자를 씌웠거든요. 캡을 뒀거든요. 중단을 했거든요. 이 보잉이 잘 안 팔리니까 맥스 737을 할 수 없이 생산을 중단한 것처럼 그랬는데, 유럽은 좀 다른 스토리죠.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그 EU 유럽 연합 자체에서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국경세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그 뭔가를 그 오염을 준다. 거긴 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그 벌금을 물게 하고 하니까 전기 자동차가 활발해질 테고, 그게 이제 기간 산업이 벌써 쫙 그 깔려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완전히 그 선취권은 유럽에 뺏길 확률이 굉장히 그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 하면은 그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면에서요. 미국 하면은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음식, 오이, 해바라기 다 크잖아요. 유럽은 땅도 작고 뭐 미국보다 사람들도 뭐 덩치도 작고 하니까 미니자가 붙은 그런 그 전기 자동차, 피아트 500 같은 경우, 피아트의 경우는요, 4년 전에 제가 전기 자동차를 그때 처음 탔었기 때문에 아주 그 기억이 확실한데요. 피아트는 손해 보면서 팔았어요, 전기 자동차.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 리스 한 달에 $80인가요? $60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60 내고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해 본 것이 사실은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선점하는 그런 때가 지금 그 온 거죠. 지금의 손해가 4년 전에 미래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중국의 경우는 전기 자동차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휴대폰도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것처럼요. 해서 그 정부가 보조를 또 하고 있고요. 중국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해서 지난해에 멈칫했었던 그런 전기 자동차 판매가 올해는 리바운드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 자동차 업계에 여러 가지를 사업을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힘들었었던 사람들은 버티고 나면은 이렇게 좀 그 볕들 날이 온다.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자, 전해드릴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이 내용은 다른 내용과 함께 전하는 게 맞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그 다른 나라 뉴스로, 또 다른 나라 뉴스 메이커로 주목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카를로스 곰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레바논 태생이죠. 레바논에서 태어나서 하이스쿨도 레바논에서 다녔고, 대학교도 레바논에서 좀 다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닛산의 그 회장까지 돼서, 닛산 르노 회장까지 돼서, 레바논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 정말로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대단한 그 영웅처럼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레바논에서도 굉장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닛산에서 결국은 2018년 11월 달에 뭐 그 죄목이 일반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미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그리고 특별 배임죄 등으로 구속돼서 뭐 일본 돈으로 10억 엔이든가요? 보석금 내고 가택연금을 당했잖아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굉장히 그 모니터링을 철저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일본 검찰 아주 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얘기고, 그 일본의 그 사법 시스템이 사실은 그 많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개혁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을 철저히 그 모니터링을 하고 가택연금을 한 그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택연금을 하는데 레바논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갔냐면요. 이게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당국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의 변호사도 뭐 당연히 일본인이죠. 이 변호사 뭐 주니치로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주니치로 씨도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범죄자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와이프 이름이 캐롤이랍니다. 캐롤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뭐 음악을 워낙에 즐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레고리안 밴드를 집에 불러서 부자들은 그렇게 음악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음악을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그 그레고리안 밴드 가운데서 큰 악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악기를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도 악기가 좀 있는데 그 악기를 담지 못하게 하고 악기 케이스에 사람이 거기로 들어간 거죠. 사람이 악기 케이스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 사람이 이스탄불, 터키를 거쳐서 터키에서 레바논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 프랑스 시민권도 아마 있을걸요. 당연히 레바논 시민권도 있고요. 뭐 3개국인가 4개국인가 시민권자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아주 그 세련된 법 전문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악기 케이스에 숨어서 피신을 해서 탈출을 해서 레바논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탈출을 했지? 그리고 왜 탈출을 했지? 왜는 왜겠습니까? 레바논 시민권자죠. 그리고 레바논과 일본은 뭐 어떻게 수사하겠다. 뭐 레바논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부자고 정계 뭐 다 관계 연관이 있는데 범죄인도 그 송환 협정이 없거든요. 제가 1분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짧게 뭐 하나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안 전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기억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골프장을 많이 가서요. 3년 동안 333일을 가서 오바마 골프장 많이 가는 거 흉봤잖아요. 오바마가 8년 동안 간 것만큼 갔고 2019년도에는 24%를 본인의 골프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저는 그냥 혼자만 그냥 대강 그 알고 있고 특별하게 모든 분들이 알아야지 될 중요한 뉴스가 아니다 싶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요 본인이 온갖 범죄 다 저질러 놓고 면책 특권을 요청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